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핑크빛 결혼 생활만을 꿈꾸던 예비 신부였어요. 날 공주 대접해주던 부유한 집안 자제이자 능력 있는 남친은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이었죠. 스몰 웨딩이긴 했지만 럭셔리한 호텔 결혼식이었고 남친과 전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자고 행복한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남친과 데이트 시작 후 결혼식 당일까지 비록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어떠한 사건 하나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죠. 아니, 지옥 구덩이로 떠밀리기 전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는 게 맞는 표현 같네요. 제가 그 결혼식을 완전하게 마치고 결혼 생활까지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면 제 인생이 그대로 망가져 버렸겠죠. 하지만 다행히 결혼이 무산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사연 살롱에 덤덤하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옥의 문화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되돌아온 저희 웨딩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실력 있는 수영 선수였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전국체전에선 메달을 많이 따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수영이란 종목은 돈 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스포츠였잖아요. 그래서인지 친가 외가 모두 여유로운 집안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저 또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외동딸이기에 엄마 아빠의 사랑까지 독차지할 수 있었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같은 스포츠센터 수영 강사를 하시다가 눈이 맞으셨다고 해요. 두 분 다 큰 키에 늘씬한 몸매, 인상까지 참 좋으셨으니 서로 반할만 하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스포츠센터에서 계속 강사로 일하시다가 그 건물 주인이자 스포츠센터 사장이 크게 도박빚을 지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센터도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선 어차피 장차 본인만의 스포츠센터를 차릴 계획이 있으셨기에 경매로 헐값에 나온 그 건물을 사버리셨고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그 주변에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현재 그 건물 시세는 무려 1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희 부모님 재산이긴 하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워낙 책임감이 투철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셔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센터 운영에 매진하셨어요. 맞벌이 부모님을 둔 전 심지어 외동딸이었기에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저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바로 선아 아줌마였어요. 선아 아줌마는 저희 엄마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저희 집 근처 허름한 빌라에서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바쁜 부모님 대신 아줌마가 절 이곳저곳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에버랜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연농원도 여러 번 가보고 어린이 대공원이며 고궁이며 아줌마와 단둘이 데이트를 많이 했었죠. 제가 유치원에서 열이 펄펄 끓어 아팠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바로 선아 아줌마였어요. 물론 저희 엄마가 절 케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그 후에 현금이며 과일 바구니며 줬지만 아줌마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야, 손자야. 내가 미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야. 미연이가 아파서 내가 좀 돌봐줬다고 나한테 돈을 줘? 친구인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더 섭섭해. 돈 봉투는 다시 가져가. 과일 바구니에서 귤이랑 사과 몇 개만 꺼내서 잘 먹을게. 비싼 과일은 미연이 먹여. 저희 엄마는 이렇듯 천사같이 잘해주는 선아 아줌마의 호의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고마워, 선아야. 내가 너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동창이고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우리 미연이 잘 돌봐줘서 우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야, 됐어. 친구끼리 무슨 감사냐? 너랑 너희 엄마가 나 중고등학교 때 밥해 먹여주고 소풍날 도시락까지 싸주고 얼마나 잘해줬니? 그뿐이야. 우리 수학여행 가서 계곡물에 빠져 죽을 뻔한 나를 네가 뛰어들어 구해줬잖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어차피 난 믿을 만한 가족도 없고 혼자 살잖아. 난 널 친자매 이상으로 여기고 미연이도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의 호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잖니. 난 네가 웃고 있어도 네 얼굴만 보면 너무 슬퍼. 이렇게 천사같이 착한 친구가 왜 외롭게 혼자 살아야 하는지. 네 인생은 평생 그토록 힘들었어야 했는지 정말. 엄마가 수영선수였기에 계곡물에 빠진 선아 아줌마를 구해줬던 일화는 익히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아 아줌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야 들을 수 있었죠. 아줌마는 얼굴도 그렇게 예쁜데 왜 혼자 살아요? 동네 혼자 사는 아저씨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결혼 안 했어요? 미연이 눈에 아줌마가 이뻐 보여? 그래봤자 아줌마지 뭘. 미연이가 이제 다 컸으니 아줌마 옛날 얘기 해줄까? 내 인생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아줌마. 우린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 우리 집은 도시 빈민층이었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 와중에 병을 얻은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지. 오빠 한 명 있는데 워낙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라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또 사기는 얼마나 잘 치고 다니는지. 지금까지도 감방을 들락거리며 살고 있지.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어. 아들 하나 낳고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데 새언니라는 사람도 똑같이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라 정내미가 뚝 떨어져. 가족이 아주 범죄자 집단이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 중학교 때부터 아줌마는 일을 해야 했어. 고 하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땐 입주 가정부가 참 많았어. 부잣집 한여로 들어가서 숙식 해결하고 월급도 받는 거지. 집도 절도 없는 나에겐 딱이었지. 게다가 낮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한 부잣집 한여로 들어가 일을 했어. 그러다가 그 집 망나니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됐어. 당연히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고 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 그 집안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마침 온 가족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내가 낳은 아이까지 뺏어서 나 몰래 이민을 가버리더구나. 졸지에 갓난아기를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은 난 미쳐버릴 지경이었지. 그때도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네 엄마야. 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 본인이 모아놓은 용돈 쥐어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알아봐줘서 아줌마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네 엄마는 계곡물에서만 날 구해준 게 아니고 그때도 날 살려줬어. 그래서 난 네 엄마한테 평생 잘할 수밖에 없어. 눈물 나네요, 아줌마.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 선아 아줌마가 그런 모진 일을 겪다니. 그래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아줌마,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잘 만나고 결혼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어린 나이에 아기도 낳아봤고 잠깐이지만 모성애도 가져봤으니 난 이걸로 만족해. 그 아기를 다시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아줌마.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했겠어? 그놈의 돈이 문제지. 돈만 주면 미국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 말만 믿고 비서로 일하며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지. 내 돈만 날름 가져가고 연락이 끊겨버리더구나. 이렇게 세상에 또 한 번 배신당하고 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 미연아. 너도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해. 이제 성인이 되어 연애도 할 텐데. 자나 깨나 남자 조심이야. 알았지?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와도 같던 선아 아줌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때쯤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스포츠학과로 진학한 상태였어요. 졸업 후엔 아쉽게도 수영선수 할 실력은 안 돼요. 부모님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게 엄마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미연아, 어차피 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 네가 이 센터를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야 해. 일단 수영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경영을 익히도록 해라. 네가 요즘 트렌드를 잘 익혀서 뭐든 자꾸 신식으로 바꾸도록 해봐.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추기가 어려워. 그렇게 수영 강사로 일하며 스포츠센터의 종합적인 운영을 배우고 있던 어느 날 수영 강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 수강생 한 명이 절 쫓아오며 묻더군요. 강사님, 저 부분 환불을 좀 받고 싶은데 강사님께 문의드리면 될까요? 아, 제가 센터 사장님 딸이라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왜요? 강습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 강사님께서 여기 스포츠센터 주인분 딸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아, 네. 디테일한 것까지 잘 아시네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 소유주,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부분 한 분 말씀드린 건 취소할게요. 다시 쭉 다닐게요. 강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제 수영 실력이 일취월장했네요.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바빠서 부분 환불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깟 몇십만 원 저한텐 껌값이라 환불 안 받아도 그만이죠 뭐. 아,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수업 때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잠시만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매번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식사 대접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센터 회원분이신데
만일 사게 되면 제가 사야죠.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전 회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처를 그 남자분께 알려드렸어요. 그 남자 이름은 김신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사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터라 부모님께서 자기 이름도 믿을 신으로 지었다나 뭐라나. 여튼 처음엔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제 전화번호를 따간 김신 그 남자는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거의 2~3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연락이 왔던 것 같네요. 자꾸 멋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겠다는데 회원한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카톡이며 전화로 달콤한 말을 쏟아냈는데 제 마음도 동하여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스포츠센터 앞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벤츠를 끌고 등장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내렸어요. 혹시 아버님 차 얻어 타고 온 건가요? 운전을 아버님이 하고 오셨나 봐요. 저 사람은 내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입니다. 최비서, 어서 내려서 내 피앙새에게 인사하지. 피앙새요? 지금 저보고 피앙새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비서라는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과 연인관계시라고요.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비서 말 잘 들었죠? 지금까지 한 10일간 핸드폰 통해서만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제 연인합시다. 오늘부터 일을 하자고요. 네? 사랑의 대화요? 오늘부터 연인이요? 아, 좀 그렇네요, 벌써부터. 일단 차에 타시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대접할게요. 먹으면서 우리의 핑크빛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모도 그렇고 하는 말도 기름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느끼함 그 자체였지만 자꾸 들으니 익숙해지더군요. 그 남자의 계획대로 최고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쳤는데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1인당 55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니 알뜰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식대였죠. 어머, 여기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요. 우리 그냥 나가서 국밥 먹어요. 저 국밥 좋아해요. 요 앞에 오다 보니 김밥 천국도 있던데 거기서 대충 먹어도 되고요. 한 끼에 55만 원이라니 둘이 먹으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미연 씨. 저희 가족 단골 레스토랑인데 여기 음식이 아주 기가 막힌답니다.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 금액 저한텐 껌값이에요. 부담 없이 즐기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사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아주 대중적인 입맛을 가진 저에게는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나 55만 원짜리나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과한 식대와 대접에 먹는 내내 부담스럽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그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반지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불룩하더군요. 얼핏 보니 그 안에 수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갑이 안 닫히는 거였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봤어요. 수표를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 놀랐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결제하던 카드였어요. 그건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블랙카드였어요.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 카드를 보긴 처음이었죠. 제 블랙카드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이거 조건 까다로운 거 아시죠? 뭐 저희 가족이야 백화점에서 연 7억 이상씩 쓰고 자산이 1,000억이 넘으니 쉽게 발급되더군요. 저와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좋게 여겨지기보단 그 남자에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해 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더 차갑게 대했죠. 제 짝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부모님 덕분에 꽤 여유롭게 살아왔지만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다는 그의 집안과는 괴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본인 대시에 안 넘어오자 그 남자는 제 주위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습하던 아침 시간대엔 아주머니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죄다 김신, 그 남자 얘기뿐이었어요. 이름도 얼마나 멋있어. 신, 가드. 캬, 강사님, 신이 청년하고 후딱 결혼까지 해버려요. 글쎄 집이 그렇게 부자고 운전기사의 가사 도우미며 쾌인 경비원, 정원 관리사까지 집에 일하는 사람만 8, 9명 된다네. 그래도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니 그 남자의 다음 타깃은 저희 엄마 아빠였어요. 미연아, 엄마 진짜 구하기 힘든 트로트 가수 콘서트표 얻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인데 아빠랑 간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이 표 누가 구해줄게. 안 그래도 엄마 콘서트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잘 됐네. 누가 그 귀한 표를 구해줬어요? 김신 그 총각 있잖아. 우리 수영 강습생 말이야. 그 총각이 티켓 VIP석으로 구해준 거야. 세상에 젊은 사람이 나랑 네 아빠한테 얼마나 극진히 잘해주는 줄 몰라. 너한테 무지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데이트라도 몇 번 해봐. 집도 엄청 부자고 본인도 능력 있고 똑똑한 것 같고 네 마음 얻기 위해서도 지극정성이고 말야. 그런 남자 흔치 않아. 나중에 버스 떠나고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 봤을 때 잡아. 나도 싫은 건 아닌데 우리 집 수준이랑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좀 허세끼가 다분해 보이는 것도 맘에 걸리고요. 난 원래 좀 소박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듯 저의 온 주변이 제게 그 남자랑 사귀라고 아우성일 때 딱 한 사람, 선아 아줌마만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해주더군요. 미연아, 오랜만에 우리 데이트 좀 할까? 어째 난 고등학교 동창인 니네 엄마보다 미연이 너랑 더 친구 같니? 어렸을 때부터 네 똥기저귀 갈아주고 해서 편한가 봐. 진짜 내 딸 같기도 하고 말이야. 좋아요, 아줌마. 안 그래도 아줌마한테 상의 드릴 일도 있고 해서 만나서 수다 떨고 싶었어요. 살짝쿵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고민? 미연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한테 강하게 대시하는 남자가 있는데 집안 자산이 1,000억이니 뭐니 약간 허세끼가 다분해서 도통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는 벌써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저랑 사귀고 싶어 하고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너무 많아. 사기꾼 천지라고. 항상 눈 부릅뜨고 잘 살펴봐야 해. 혹여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하고 말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이 그 남자 쪽으로 많이 기운 뒤 이러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줌마 말대로 꼼꼼히 따져보면서 만나면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일단 데이트도 여러 번 해보고 우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저의 남자친구가 된 거죠.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기를 원했기에 만남과 동시에 결혼 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일단 우리 엄마 아버지 한번 만나 뵙자. 장인어른 장모님은 내가 많이 배웠고 완전히 내 편이 되셨으니 이제 자기도 울 부모님을 자기 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울 부모님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야. 우리 집 가훈이 정직 신뢰 성실이니 말 다 했지 뭐. 자기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얼른 결혼하라고 성하시고 말야. 벌써? 아직 우리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떨리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라며. 좀 강성이시면 어떡하지? 난 어른 대하는 건 자신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 부와 명예를 다 갖춘 분들인 만큼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 경호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자기도 100억 건물주의 외동딸이니 빠질 조건도 없지 뭐. 제 명의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 건물 갖고 의시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어쨌든 약속을 잡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신희 씨와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전엔 수영 강습생과 강사로 알긴 했었고요. I know. 이미 다 알지. 그 뭐냐, 센터 시가가 한 100억 정도 한다고? 외동딸이고. 그럼 나중에 부모 죽으면 다 상속받겠네? 부모들이 58년생이라고? 그럼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때려치고 지금 당장 현금은 얼마 정도 있고? 응?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인 분들이라 했는데 첫 질문부터 돈 얘기, 상속 얘기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갑작스런 싸구려 질문에 뭔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되물었죠. 네? 지금 현금이 얼마 있냐고요? 제가 가진 돈 말씀이신가요? 아니 참 젊은 여자가 언더스탠드가 슬로우하구만.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냐. 100억 건물주 딸내미라며. 스포츠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냐. 본인 돈이든 엄마 아빠 돈이든 현금 있는 거 싹 다 까보라고.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일단 전 수영 강습해서 벌어놓은 돈이 6천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아직 신희 씨와 진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박하게 신혼살림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부끄럽지만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모아놓으신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초면에 돈 얘기를 먼저 많이 꺼내시니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에이,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집안이 워낙 돈이 넘쳐나서 그래. 돈으로만 굴러가는 집안이라 늘 자본 흐름에 관심이 많으시지. 부모님과 내가 크게 투자회사 하고 있잖아. 이 정도 규모의 금융업을 가족이 영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자본주의 시대에 돈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래? 다 맞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성향이시면 나한테 진작 언지를 좀 주지 그랬어. 당황해서 얼굴에 땀까지 다 나네 참. 그때 매의 눈으로 절 꿰뚫어 보고 있던 남친 아빠가 저에게 또 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 아가씨, 그 나이에 6천 모았으면
딱히 많이 모은 건 아니네 그려.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출은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꽤 모았겠구만. 그거 나한테 다 보내라고. 자, 여기 계좌 적어줄 테니 현금 있는 거 싹 다 말야. 그거 딱 2주만 주면 내가 3배로 불려줄게. 지금 우리 가족들 돈 다 몰빵해서 들어가려는 투자처가 있는데 이거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텐 절대 발설하면 안 되고. 알았지? 네? 아니 아버님, 지금 저희 가족이 모은 현금을 다 투자하라시는 건가요? 그렇게 못해요. 처음부터 돈 얘기만 하시는데 신희 씨 여자친구로서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결례 무릅쓰고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신희 씨와의 교제와 결혼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집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요. 전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금융업에 종사하신다고 한들 사람을 앉혀놓고 초면에 돈돈거리다뇨. 심지어 제 가족들 모은 돈을 당장 투자하라니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느낌이었어요. 남친이 얼른 절 따라 나오더군요. 아우, 미안해 미연아. 우리 엄마 아빠가 현재 운용하는 자산만 한 1조 되고 평생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너무 돈 얘기만 하셨네. 중간에서 내가 조절 못해서 미안해.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언짢은 걸 넘어서 너무 이질감 느껴져. 우리 안 맞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서로 각자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 헤어져?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야? 내가 미연이 맘을 이 정도라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몰라서 그래? 다 미연이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마 앞으로도 나만큼 미연이한테 희생해줄 사람 만나기 어려울 거야. 난 미연이와 결혼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 거야. 날 믿어줘. 남친의 말처럼 사귀기 전부터 남친은 절 공주 대접해주긴 했어요.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면서도 이 정도로 날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사랑에 푹 빠져버렸죠. 아마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누군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저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남친은 그 후에도 다시금 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했으며 제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 제게 제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평소에도 팔랑귀이자 갈대의 마음을 가진 전 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남친이 자기 부모님을 저로부터 철저히 차단해준다는 말을 굳게 믿었거든요. 저와 다소 성향이 안 맞는 남친의 부모님만 아니라면 제게 지극정성인 이런 남친을 마다할 이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식 준비를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었어요. 미연아, 이제 결혼식 짜잘한 준비들은 얼추 끝냈으니 제일 중요한 신혼집을 계약하자. 강남 한강뷰 36평 괜찮지? 이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소박한 집 아냐? 평수도 그렇고 내가 봐둔 집이 있어. 이따 부동산에 연락해서 같이 집 구경 가보자. 강남 한강뷰면 엄청나게 비싼 데 아냐? 몇십억은 할 텐데. 나도 집 살 때 반은 보태야 할 텐데.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 해도 그 정도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한 32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자기는 딱 5억만 돼. 내가 27억 부담할게. 어때? 합리적이지?
어차피 맞벌이 할 거니까 공동명의로 하자고. 오케이? 5억? 엄마 아빠한테 한번 말씀이나 드려볼게. 난 꼭 강남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치면 우리 다른 동네도 알아보자. 5억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값 내도 되고. 그래, 여튼 장인 장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알려줘. 내가 좀 더 부담하고 자기 금액은 조절 가능하니까. 신혼집에 5억이란 거금을 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강남 36평 한강뷰 아파트라며 본인이 27억 부담하겠다고. 저보고 한 5억 정도 부담하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몇천 뿐이라. 혹시 5억 정도 보태주실 수 있나요? 5억?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나중에 이 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5억은 넘어. 이 돈 다 가져가도 좋아.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그깟 5억 못 보태줘?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 꺼내나 걱정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아빠. 남친도 감사해야 할 거예요. 감사는 무슨. 엄마 아빠는 네가 예쁜 가정이라서 잘 살기만 하면 돼.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 딱 한 가지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만기가 아마 네 결혼식 다음 날쯤일 거야.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준비해 둘 테니 그때 줘도 되겠니? 아, 네, 그럼요. 신혼여행 기간이 일주일이나 되니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어차피 평생 살 사람인데 신혼집 좀 늦게 계약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부모님께서 든든히 지원해 주신다니 한시름 놓이더군요. 남친 덕분에 강남 한강뷰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설레이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게 순탄히 흘러갔지만 마음속으론 예비 시부모님과 약간의 앙금이 남아있던 게 계속 걸렸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초면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사과드릴까? 아니야, 미연아. 내가 봐도 자기네 식구들과 우리 부모님과는 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약속했잖아. 부딪힐 일 없게 해주겠다고. 내가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 약속 지킬 거야. 내가 처갓집 식구들 다 만나 뵙고 인사드렸고 자기가 우리 부모님 뵀으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자기와 결혼하길 원하신다고. 상견례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들 어차피 볼 텐데. 우리 스몰 웨딩 하기로 했잖아. 결혼식 당일날 정신없지도 않을 테니. 양가 어른들끼리 대화하실 시간도 충분할 거야. 자,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어서 웨딩홀 투어 가자고. 저에겐 늘 믿음직스러운 남친이었기에 그냥 남친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린 예약돼 있는 웨딩홀로 향했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꼬마와 추레한 모습의 애 아버지가 남친을 보더니 아는 척을 하더군요. 어이 김씨,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웬 뇌간 여자와 단둘이 쫙 빼있고 어딜 그리 가시나? 옆에 있던 꼬마아이도 남친을 보고 아는 척했어요. 와, 태준이네 아빠다. 태준이 어딨어요, 아저씨? 남친은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우리 층에 도착하자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더군요.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자기 보고 김씨래? 자기한테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 태준이 아빠는 뭐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 단단히 잘못 봤나 보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나 봐. 아님 정신병자든가. 요즘 저런 거렁뱅이들이 한둘이어야지 원. 남친이 그 사람들이 지인임을 펄쩍 뛰며 부인하길래 좀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웨딩홀 계약까지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선아 아줌마도 함께 했죠. 아줌마, 여기 제 결혼식 청첩장 나왔어요. 어차피 스몰 웨딩으로 할 거라 한 30장밖에 안 찍었어요. 그래, 청첩장 디자인이 참 예쁘고 고급스럽구나. 근데 결혼식이 3월 13일이니? 네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요, 아줌마? 하필 그날 내 조카 결혼식이라. 어쩌니? 내 딸과도 같은 네 결혼식에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데. 선아야, 조카라 하면 니네 오빠 아들 말이지? 그 조카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미 한 3번 하지 않았어? 근데 또 한다고? 애도 3명이나 있다며. 맞아. 우리 오빠 새언니 부모가 감방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니 내 조카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온갖 피행을 저지르고 다니더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걔도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크게 사기치고 다녀서 징역 몇 년 살았는데 여자 꼬시는 기술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다른 아이 3명이나 지가 키우고 있잖아. 부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이야. 그럼 이번에 4번째 결혼을 하는 거야?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여자 참 불쌍하다. 네 조카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또 여자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아냐? 아마 그럴 거야. 이제 고모인 나한테도 결혼 상대가 누군지도 안 보여주더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별로 그쪽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내 조카지만 이번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 그날 당일 얼굴만 빼꼼히 비추고 돈 10만 원 축의금하고 와야지 뭐. 들렀다가 얼른 그쪽으로 갈게. 엄마 아빠와 선호 아줌마까지 우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내 친구와도 같은 선호 아줌마가 정시간에 내 결혼식에 못 온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대망의 결혼식 당일 스몰 웨딩이고 주례도 없이 진행했기에 서로에게 편지 정도만 간단히 읽고 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무리 스몰 웨딩이라도 할 건 해야 한다며 어른들이 강력히 원하셔서 패백도 진행하게 되었죠. 무지무지 복잡하고 뻣뻣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에 들어가 시댁 어른들을 마주하는 순간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조카 결혼식에 간다던 선호 아줌마가 시부모님들과 나란히 서 계시는 거예요. 순간 아는 척을 하려는 절 보고는 선호 아줌마는 몰래 쉿이라는 손동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급하게 쪽지를 써서 사람들 모르게 제 손이 쥐어줬어요. 저도 몰래 뒤로 쪽지를 펼쳐보았는데 그 쪽지엔 여기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었죠. 전 너무 당황해서 그때부터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선아 아줌마가 적어준 메시지대로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단단히 아픈 척을 하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섰죠. 미연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은 거야? 너무 어지러워서 일단 나 화장실 좀 가도 될까?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여자 화장실에 한복 차림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아니야, 자기야.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한 5분만 기다려줘. 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한복 차림으로 웨딩홀을 뛰쳐나와 얼른 택시를 타고 선호 아줌마 집으로 향했죠. 아줌마네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남친의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선호 아줌마 집에 혼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선호 아줌마 전화여서 바로 받았죠. 미연아, 내가 전에 내 망나니 조카에 대해 말한 적 있지? 네가 결혼하려던 그 남자가 바로 내 조카야. 본명은 김철이야. 그새 김신으로 개명했더구나. 난 개명한 줄도 몰랐어.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내 조카랑 부모님, 그러니까 내 오빠 부부랑 절대 상종하지 마. 그 사람들 내 가족이긴 하지만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야. 안 그래도 아까 들어보니 여자 호구 하나 잡았다고 조화들 하더구나. 신혼집에 5억이나 보태기로 했다고? 그 돈으로 에세테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더라고. 아직 5억 준 거 아니지? 응? 네, 네 아줌마. 저축 만기가 내일이어서. 선아 아줌마,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내 결혼 이제 어떡해요?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미연아.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전달했다. 아직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늘이 도운 거야. 선아 아줌마 말대로 마냥 억울할 일만은 아니었어요. 지역불 앞에 갔다가 가까스로 구사일생한 거죠. 바로 선아 아줌마 덕분에 말이죠. 아줌마, 이런 엄청난 사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돈 5억도 날리고 내 인생 망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미연아.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니? 내 망나니 같은 조카를 바르게 지도 못한 내 잘못도 있지 뭐. 조카의 아들들이 불쌍할 따름이야. 나의 구세주 같은 선아 아줌마의 위로 덕분에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좀 벗어날 무렵 김신, 아니 김철이라는 그 새끼한테 퍼부어주고 싶더군요. 직접 만나서 하면 뭔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니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면아, 면이 맞아? 왜 갑자기 패백하다가 뛰쳐나간 거야? 어제 오늘 연락은 왜 안 된 거고? 자기야,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식은 다 있고 지금 돈 5억 준비됐지? 우리 신혼집 계약하게 내 계좌로 지금 보내줄래? 딴 사람들이 먼저 산다고 줄 선 집이라. 빨리 계약금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야, 이 인간 말종아. 뭐? 금융투자업? 집안 재산이 1,000억? 야, 이씨, 천하의 몹쓸 사기꾼아. 그 와중에 돈 5억 달란 소리가 나오냐? 네가 제대로 된 예비 신랑이면 신부인 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돈에 환장했냐? 이 사기꾼 정가범아? 뭐? 너 그거 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꼬지른 거야? 우리 부모님? 아님 내 친구? 누구야? 야, 말투가 완전 달라지네. 부인 다른 애가 셋이나 있으시다고? 아빠시계나 되면서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니네 애들이 널 보고 어찌 생각하겠냐? 앞으로 똑바로 살아. 다시 한번 연락하면 그동안 금전 요구한 거나 혼인빙자한 자료 들고 경찰서에 바로 달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앞으로 나와 내 가족들 눈에 띄지 말라고.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퍼붓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그날 저녁 엄마 아빠와 선아 아줌마까지 우리 넷이 모여 분노의 울음을 실컷 울고는 그놈에 대해 쿨하게 있기로 했어요. 전 선아 아줌마한테 평생에 걸쳐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연살롱을 애청하고 있을 선아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똥구덩이로 떨어질 뻔한 못난 저를 구해준 아줌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결심하고 갈라섰어요. 제 인생에서 저런 최악의 인간들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걸 결혼 전에는 몰랐다는 게 실수였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길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위해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이혼 말이에요. 요즘 결혼 연령이 예전보다 늦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결혼 선언을 했어요. 저더러 왜 이리 빨리 결혼하느냐고 말리던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절약하는 게 몸에 뱄다던 남편은 연애할 때도 데이트 비용을 뭐든 똑같이 반반씩 쓰자고 했고, 그건 저도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같이 생활비를 쓰다 보면 한 사람이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공동 식자재나 물품 같은 건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칼같이 다음 달에 돈 더 내라고 했어요. 상민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차피 나중에 상민 씨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여자들 쓰는 비누를 왜 쓰냐? 나는 오이 비누 하나만 쓰는 거 몰라서 그거 샀어? 아니잖아. 경선이 네가 쓰고 싶은 거니까 샀지. 그럼 네가 돈 더 내야지.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휘둘렸고,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 보면 늘 생활비는 제가 어느 정도 더 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남편 친구들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남편이 돈 들어간다고 짜증내며 미루다가 하게 된 건데, 나중에 카드 쓴 걸 보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야, 무슨 집들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백화점 가서 장봐왔냐? 뭐 음식에 금이라도 넣었어? 8만 원, 9만 원, 6만 원. 이게 뭐냐 대체? 이럴 거면 그냥 배달시키지. 왜 집에서 요리를 했냐고. 요즘 물가 비싼 거 몰라? 나는 아껴서 산다고 샀는데 무슨 금이 들었다느니 그런 말이 왜 나와? 집들이에 누가 이렇게 돈을 써? 너 장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세일 품목 사고 이것저것 고르고 재느라 애썼는데 너무하네. 한두 사람 온 것도 아니고 상민 씨가 한꺼번에 한다고 10명 넘게 불렀잖아. 그건 생각 안 해? 너 마트 가서 장 봤잖아. 이런 걸 마트에 가서 보면 어떡해? 재래시장 가야지. 그러면 더 쌀 거 아니야. 재래시장이 더 싼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여기 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상민 씨는 알아? 알면 상민 씨가 장 봐오지 그랬어.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돈 많이 들어갔다며 며칠은 계속 투덜댔어요. 저는 나중에 듣기 지겨워질 정도였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속상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신혼집 마련할 때 자기가 좀 더 보탠 걸 같고 늘 물고 늘어졌어요. 남편이 60을 냈다고 하면 제가 40을 낸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걸 어마어마한 차이라며 잔소리를 했어요. 네가 이 집에서 지분을 덜 내고도 나랑 똑같이 주인처럼 살잖아. 네가 40%는 보탰으니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10%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 단 1%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런 거 보면 경선이 너 참 경제관념이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가전제품이니 가구 살 때 더 신경 쓰고 돈 더 냈잖아. 그건 잊어버린 거야? 집 없으면 가구고 뭐고 다 어디다 두고 사는데? 집이 제일 크지. 그리고 네가 사온 것들 그게 다 비싼 거야? 명품이야? 아니잖아. 그럼 할 말 없어야 맞지. 저는 그런 남편한테 점차 냉정함을 느꼈어요. 꼼꼼하고 성실해서 믿음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갑고 쫀쫀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였죠. 돈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만드니까요. 만약 친정 부모님이 남편 모르게 용돈 쓰라며 보내주시는 돈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숨 막혔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며 저만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카드값 나오는 것도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 모바일 통장에 넣어놓고 남편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 연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명절이 아닌 주말을 낀 연휴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편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편히 쉴 수 있을 것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첫 연휴는 둘이 편히 쉬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번 연휴 때 엄마네 갈 거야. 그리고 하루 정도 가까운 데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그거 예산 잘 짜봐. 뭐? 어머니한테 간다고? 왜? 왜라니? 그동안 바빠서 엄마 보러도 잘 못 갔는데 이럴 때라도 가서 효도해야지. 경기도에 하루쯤 갔다 오자. 펜션 같은 거 알아봐. 돈 허투루 쓰지 않게 잘해라. 상민 씨, 결혼하고 첫 연휴 둘이 편히 쉬자고 했잖아. 근데 어머니랑 같이 지내자고 하니 당황스럽네? 그래, 둘이 편히 엄마한테 가서 쉬는 거 좋잖아. 왜? 너 우리 집 가기 싫어? 너도 며느리라고 시댁 어머니 시자들 싫다 이거냐?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상민 씨나 편히 쉬지. 내가 거기 가서 편히 쉬겠어? 참네. 네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야. 우리 엄마를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러지 말고 네가 편하게 받아들여봐. 아무튼 계획 잘 짜라. 이건 뭐 명령도 이런 명령이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안 먹는 것도 많고 까다로운 분이셔서 어떤 휴가가 될지 너무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았어요. 나는 첫 연휴 둘이 편히 쉬자고 할 때 말 그대로 정말 상민 씨랑 나 둘이서만 오붓하게 쉬는 걸로 알았어.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 계신 데에서 편히 쉴 수 없지. 이건 남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랑 있을 때 편한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나도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 근데 결혼하고 첫 연휴를 우리끼리만 보낸다고 해봐. 혼자 계신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래, 그럼 기분이다. 연휴 동안 쓰는 돈은 다 내가 낼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와. 그럼 됐지? 이게 돈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내 뜻을 몰라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더군요.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아는 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거 꼭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니? 요새 해외여행도 다시 갈 수 있다는데 동남아라도 가자. 내 친구들도 요즘 다 베트남 가고 그러던데 우리도 가자. 꼭 아이처럼 조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연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해외여행이라뇨. 4일 연휴였지만 남편과 제가 연차로 하루씩 더 붙여 5일 쉬는 동안 베트남에 갔다 오면 바로 출근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쉴 날은 하루도 없게 된 거죠. 그래도 남편 같은 짠돌이가 계획에 없던 베트남 여행을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 말을 전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순순히 자기 카드를 주며 이러더라고요. 그럼 얼른 예약해야겠네. 비행기 없으면 비싼 거라도 알아봐. 호텔도 잘 알아보고. 상민 씨, 괜찮아? 이렇게 따로따로 예약하면 돈 더 많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해외여행이야. 알고 있어. 누가 뭐래? 그러니까 빨리 예약하라고. 참, 엄마 잠자리 불편하면 잘 못 주무시니까 돈 아낀다고 허접한데 예약하지 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통 큰 모습을 본 것 같아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생활비나 혼수 문제만 갖고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나 보다 라고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행 기간 내내 저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남편은 모든 게 자기 엄마 위주였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 가고 싶은 데만 검색해와서 첫날부터 돌아다니는데 저는 완전 짐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앞서서 팔짱 끼고 손잡고 신나서 돌아다니고 저는 뒤에서 쇼핑백 들고 시어머니 짐 들고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가보지도 못했고 음식도 시어머니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시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자기는 그런 거 못 먹는다며 인상부터 찌푸리곤 했어요.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주문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테이블에 놓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 제가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핀잔을 했어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우거지상이니? 사람이 이런 좋은 데에 왔으면 빵긋빵긋 웃고 즐겨야지. 너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 법이야. 아, 젊은 애가 왜 저러나 몰라. 그건 아니고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젊은 애가 뭘 했다고 피곤해. 몸까지 약한 거야? 그렇게는 안 봤는데. 그래서 우리 상민이 뒷바라지 잘 하겠니? 매일 운동도 하고 체력 좀 키워.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부정적인 거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자기 엄마 사줄 선물만 고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면세점에 가서도 자기 갖고 싶은 거랑 시어머니 있을 것만 고르는데 저는 진짜 이 집에서 뭔가 싶더군요. 자기 손님 집들이 할 때도 돈 많이 썼다고 저한테 막 퍼붓던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돈을 잘 쓰는데 꼭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남편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저러는가 보다 하며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몇 달 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는 그동안 안 쓴 연차를 붙여서
꽤 긴 휴가를 만들어 친정 부모님과 함께 며칠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어요. 시댁에 갔다가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일본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을 예약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만 챙겼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었기에 명절 때만큼은 꼭 친정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첫 연휴에 시어머니와 동남아 여행을 가느라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던 것도 마음이 쓰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여행을 갈 때와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본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시댁에 갈 시간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상민 씨 같이 갈 거야? 그 돈은 다 경선이 네가 내는 거야?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민 씨 갈 건지만 말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느라 저러나 보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동남아 여행 가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여행 가는 걸 꺼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일본 여행 못 가. 엄마가 우리랑 가려고 부산에 숙소 예약해놨대. 그러니까 그건 취소해. 뭐? 싫어. 나도 이 여행 가려고 준비 많이 했다고. 엄마 아빠도 기대하고 계신데 그걸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간다고 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베트남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일본 갈래. 그러게. 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러? 네가 엄마랑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엄마 지금 펜션 예약한 거 돈만 물어주냐고 어떡하냐며 막 속상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취소해. 아니, 상민 씨는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 나랑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지금 시어머니랑 맘먹냐? 아무튼 빨리 취소하라니까. 남편이 막무가내로 우기고 드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했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 사돈이 벌써 숙소까지 예약했다니 너랑 김서방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기대 많이 하셨나 보다.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할게. 재밌게 놀다 와. 엄마가 이해한다며 잘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는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지만 지난번 여행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한숨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는 말에 놀랐어요. 게다가 비즈니스석을 샀더라고요. 아니, 부산 가는데 비즈니스석이야?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썼어? 엄마 나이 되면 짧은 시간도 하늘에 떠서 앉아 계신 게 힘드신 법이야. 지난번 베트남 갈 때 네가 이코노미석 끊어서 많이 불편하셨대. 그래서 내가 신경 쓴 거야. 너한테 맡기면 또 일 제대로 못할까 봐. 그리고 네 돈 쓴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일을 못했네 어쨌네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 돈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핀잔하는데 저는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아우 편하다. 이렇게 좋은 걸 그 긴 시간 해외 갈 때는 불편하게 갔으니 후원. 상민아, 우리 다음에도 비즈니스석으로 해외 갈 거지? 물론이지 엄마. 우리가 맨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일 텐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바로 전날 저한테 고기 비싸게 샀다고 짜증내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해외여행을 비즈니스석으로 다니자고 하니 저는 이제 짜증도 안 나고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또 소외됐고 남편과 시어머니만 신이 나서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요. 두 사람을 멀찌감치 따라가는데도 저는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자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너는 어떻게 웃는 얼굴 한 번을 못 보냐? 놀러와서까지 그렇게 찡그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너 평소에도 상민이한테 이러니? 혹시 나랑 여기 온 게 싫어서 그러니? 네 엄마 아빠랑 놀러 못 가서 그래? 옆에 사람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제가 어머니랑 상민 씨 불편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두 사람 기분 좋으라고 웃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 얘 좀 봐. 너 어디다 대고 그런 말버릇을 하는 거냐? 너 이런 애였어? 누구든 계속 짐꾼 취급만 당하면 이런 기분 들지 않겠어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네, 맞아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제 기분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저는 완전 기분이 상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제일 비싼 코스를 시켰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돈이 아깝다며 조식도 시키지 말자고 해서 저랑 다퉜던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남편한테 뭔지 화만 났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나간 사이에 짐을 싸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일본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서 친정 부모님한테 무조건 가자고 부추겨서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가기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남기기는 했죠. 나 엄마 아빠랑 일본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하니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막상 가니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서 좋다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좋았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엄마 아빠 하고 싶으셨던 온천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넌 무슨 애가 말도 없이 와서는 자기 부모랑 여행을 가냐? 이래도 되는 거야?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 뜻을 따라야지. 기어이 일본을 가? 돈은 얼마나 썼어? 그러는 상민 씨는 한 집안 사위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만 신경 써? 저번에도 어머니랑 베트남 갔으면 이번에는 처가랑 놀러 갈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엄마만 생각해? 그리고 돈? 내 돈 쓴 거 왜 간섭이야? 상민 씨도 놀러 가서 쓰는 돈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비즈니스서 끊는다고 나한테 말했냐고.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다물었지만 저를 험악하게 노려봤어요. 저희 사이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친정엄마 생일이 돌아오게 됐는데 남편은 돈 없다며 시장에서 파는 짝퉁 크로스백을 던져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한테 명품 구두를 사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자랑했거든요. 우리 상민이 안목이 이렇게 높다. 너 남편 보고 잘 배워. 너는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 상민이가 너한테 못 맡기고 직접 나를 챙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 완전 열받아서 그날 퇴근은 언니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언니와 형부는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어이가 없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마침 언니네 왔던 친정엄마가 들은 거였어요. 아니, 김서방 꼼꼼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어째?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야? 그것도 돈 때문에? 지들은 펑펑 쓰면서 왜 너한테만 그런다니? 너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해? 왜 엄마한테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해서 속상하게 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하면 엄마 아빠는 기분 좋겠어? 아, 네가 일본 다음에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가자고 했을 때 뭔 일이 있나 싶었어도 이런 것인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다. 라더니 엄마는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셨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빠는 엄마 생일 기념으로 호주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부 비즈니스석 타고 가고 호텔도 제일 좋은 데 예약할 거다. 경선이 너는 그렇게 알고 김서방한테 말해. 제가 아빠가 시킨 대로 남편한테 말하자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취소하라고 펄펄 뛰었어요. 아빠가 예약하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취소해? 나는 갔다 온다고 통보하는 거야. 알겠어? 야, 너는 못 간다고 해. 무슨 여행을 또 가? 네가 그러고도 가정주부야? 넌 안 된다고 해. 싫어. 언니랑 형부도 가는데 왜 나만 안 가? 그리고 내가 무슨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래. 상민 씨랑 어머니랑 같이 간 거? 그게 무슨 내 여행이야. 짐꾼으로 간 건데. 그건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놀다 올 거라고. 너 카드 내놓고 가. 우리 집에 들어갈 돈으로 여행 가서 쓰는 거 난 용납 못하니까. 장인어른 돈으로 다 쓸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마. 상민 씨가 뭔데 가라 말아야. 상민 씨는 여행 가서 어머니한테 쓴 거 월급에서 안 까? 그것도 다 집에 들어갈 돈. 카드값에 꼬라박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뭐가 어쩌고 저째? 꼬라박아? 넌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려?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써? 그럼 난 왜 못 써? 내가 돈 쓰는 거 눈꼴 싫어하면서 상민 씨한테만 말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내가 뭐 이 집에 댁들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들어왔어? 왜 사람을 짐꾼 취급하는 건데? 내가 하녀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저보고 각서를 쓰라더군요. 카드 맡겨놓고 가고 여행 가서 절대 제 사비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싫어. 내가 이런 각서를 왜 써? 나는 못해. 그러자 남편은 열받아서 시댁으로 가버렸고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인성이 덜 됐다는 건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이 정도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아들 뭘 그렇게 편하게 해줬다고 그깟 각서 하나를 못 써주냐? 제가 왜 각서를 써요? 제가 뭐 상민 씨한테 빚이라도 졌나요? 저도 일하면서 제 돈 버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너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해왔어야지. 집값도 40%밖에 안 보태고 집에 들인 물건들도 다 그저 그런 거면서 우리 상민이랑 똑같은 대우받고 살려고 하면 되니? 혼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혼수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다들 그러던데요.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 말하는 걸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대드냐? 이러니
상민이가 살이 못 찌지. 너처럼 피곤한 애랑 사니까. 제가 더 피곤하죠. 사람을 자기들 종인 줄 아는 거잖아요, 이건. 돈 쓰는 각서를 쓰라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저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한테 못돼 처먹었다고 욕을 하는데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일은 점점 커져서 제가 퇴근하고 갔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서 저한테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아니면 여행 절대 못 간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빤히 보다가 친정에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부모님이 오자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빠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 좀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런 일에 바깥사돈까지 오시고 참 난감하네요. 며느리를 너무 감싸고 두시는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아빠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더군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이 안 든 건 김서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부모까지 대동한 게 김서방이니 우리 애도 그래야죠. 그동안 계속 참은 건 경선이 아닙니까? 그 말에 남편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엄마도 거드셨어요. 김서방 자네, 우리가 신혼집 살 때 돈 덜 보탰다고 아주 벼르고 벼른 모양일세. 혼수까지 타박하며 우리 딸 돈 못 쓰게 손발 꽁꽁 묶으려 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랑은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자네는 자과에 오지도 않는 건가? 장모님, 뭐예요? 그때는 이미 엄마가 숙소 예약을 하셔서 그랬던 거고, 저희가 좀 아끼며 살자는 의미에서 각서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자네도 각서 쓰게. 자네랑 자네 어머니한테만 명품 사는 돈 쓰지 않는 걸로. 어떤가? 그러자 남편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댔어요. 아, 그건 좀... 아니, 안싸돈. 그것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상민이 지가 번 돈으로 쓰는 걸 뭘 그렇게 안 이꼽게 보세요? 우리 경선이는 자기가 번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이꼽게 보신 건 사돈 아니시고요. 그리고 김서방이 자기가 번 돈만 썼다고요?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안사돈한테 차 사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놀라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은 언니와 형부가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한테 비싼 외제차를 뽑아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네는 깜냥도 안 되면서 대출까지 받아 엄마한테 외제차 사주고, 우리 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우리한테 잘 하는 것도 안 되나?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그리고 자네 회사에서도 평이 상당히 안 좋더군. 자네가 대인관계 원만하고 일 잘한다고 했던 건 우리 속인 게 되는 거지. 안 그런가? 엄마 아빠 말에 남편은 완전 얼굴이 하얘져서 변명을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말은 지나치십니다. 제 회사 생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왜 몰라? 그 회사 땡땡 이사가 내 친구야.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 당연히 모르고 있겠구만. 사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주식과 기업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은퇴하시고도 경제적 걱정 없으셨고요. 제가 집값을
40%밖에 못 보탠 건 오로지 제 힘으로만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우겨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언니도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혼수 준비도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돈으로 한 거였고요. 아빠가 자기네 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에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원망을 저한테 돌렸어요. 넌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진작 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잖아. 아, 그래?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더 부자였으면 나한테 돈 가지고 짜게 굴지 않았다. 그 소리지? 예세아가, 이건 100번 1000번 네 잘못이다. 그래놓고 상민이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 그 말에 엄마가 열이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경선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돈이 더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돈이 말씀하시는 가족입니까? 참 실망입니다. 김서방, 자네도 마찬가지야. 내 딸이 고른 사람이니 믿었던 건데 참 사람 경박하구만. 그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거치는 저희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아빠 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저도 같이 여행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치라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아빠한테서 떼어내며 말했어요. 상민 씨,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데 호주 갈 돈 있어? 그리고 나 몰래 어머니 차 사준 거 대출금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무슨 돈으로 호주를 간다고 그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진짜 너무너무 속 보이고 없어 보여. 아니야, 경선아. 그동안 내가 너무 속 좁게 군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제가 장인 장모님 모실게요. 네? 장인어른. 나는 자네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경선이 말에 결혼 허락했어.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진꾼 취급하고 그깟 실혼집 돈 덜 보탰다고?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짓밟아? 나는 그런 놈 사유로 취급 안 하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허리를 깊게 숙이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상민이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세아가 제 딸처럼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퍽이나 그러시겠습니다. 회사까지 찾아가서 깽판 치고 못돼 처먹었다 욕하신 분이 우리 경선이를 딸처럼 대해주신다고요? 이 결혼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정리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매달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왔고 남편은 저한테 계속 잘못했다며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다 씹어버렸죠.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었기에 저는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아이가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훨씬 좋다는 게 저나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친정에서 출근하려는데 집 근처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경선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이혼은 꿈도 꾼 적 없어.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이혼 안 된다는 거 아빠 돈 때문이지? 그리고 아빠가 상민 씨 회사 이사님 친구이고 투자자니까? 내가 너란 놈 속을 모르겠어? 그동안 봐온 게 있는데. 상민 씨는 나한테 가족이 돼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몸종 하나 구하려고 한 거잖아. 나도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 그런 내가 뭐가 좋다고 상민 씨랑 계속 살겠어? 나 내 인생 소중해. 더는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인생 살 거라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회사로 향했어요. 가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냈죠. 언니는 바로 답을 보내왔어요. 말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네가 너무 참았어. 이제라도 그렇게 속 시원히 말한 거 정말 잘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참지 마. 알았지? 저는 새삼 가족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님, 그리고 언니 부부와 여행을 다녀온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야 합의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소송에서 자기가 이길 확률이 적고 그러면 더 큰 돈을 저한테 줘야 한다는 걸 알고 합의한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사람 어디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다시 잘해보자는 둥, 저보다 좋은 여자를 못 만났다는 둥 문자를 보내길래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남편 연락을 받지 않으니 아주 살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돌싱의 삶을 즐기며 일 열심히 하며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저처럼 괴로움 없이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